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17년 전인 2009년 12월에 있었던 한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꼽히던 시진핑 부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 자리에서 시 부주석은 아주 흥미로운 말들을 남겼는데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한국의 아이디어를 배워가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던 건데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해 중국이 청정 전기화 기술 부분에서 거둔 경제적 기여도는 무려 15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3,3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죠. 한국에서 심은 녹색 성장의 씨앗이 중국에서 거대한 잭팟으로 터진 반면 원조를 자처했던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뒤처진 현실 앞에서 깊은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난 17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뉴스너머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직 국익과 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패권의 중심축이 지금 정기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303조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을 넘어 한 국가 단위가 될 만큼 엄청난 돈인데요. 해당 산업의 돈을 하나의 국가 경제로 가정한다면 이미 브라질이나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8위 경제 대국 규모와 맞먹는 엄청난 숫자죠. 과거의 중국은 다른 나라가 설계한 도면을 받아다가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던 세계 공장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나 전력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른바 생산자형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중국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두고 많은 이들이 막대한 보조금이나 거대한 내수 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바로 정책의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에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은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은 탄소 중립이라는 명확한 관역을 찍어놓고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보완하면서 무려 100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전공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 패권국들이 정기 국가라는 타이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인류 문명사는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온 역사와 다름이 없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이 석탄 동력으로 삼아 기계를 돌리고 대양을 누비던 석탄 국가 시대였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석유를 동력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한 석유 국가의 시대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인공지능과 AI, 그리고 전기가 결합하는 진정한 전기 국가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이처럼 전기 국가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AI 시대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 세계는 챗 GPT를 필두로 만들어진 거대한 AI 모델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 AI를 구동하고 학습시키는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먹는 하마와 다름이 없는데요. AI 구동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그 AI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에너지와 AI의 상호 결합이 핵심인 전략이죠. 즉,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는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첨단 산업 전체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죠. 영국이 석탄으로, 미국이 석유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이제는 AI와 전기를 장악하는 국가가 차세대 패권을 쥐고 문명을 리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정기국가 전환이 단순한 환경보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 안보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석유국가 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처럼 호르무즈 해협이나 몰라카 해협이 봉쇄하는 순간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순식간에 국가가 마비 상태에 빠지죠. 중국이 태양광과 배터리를 미친 듯이 만들어내며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위로 끌어올린 진짜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을 시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산업을 지켜나겠다는 철저한 안보책이자 생존 전략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기화 기술이 국가의 차세대 첨단 제조 패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국가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형 국가와 전기화 기술을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생산자형 국가로 나누고 있죠. 태양광 밸류체인이나 배터리를 장악하며 중국이 확보한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패널 조립만이 아니죠. 인버터나 직류 교환의 전력 변환, 전력 반도체로 대표되는 전력 전자 기술의 수직 계열화가 바로 그 핵심 전략인데요. 이 전략전자 역량은 에너지 산업을 넘어 군사용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구동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으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죠. 전기화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지 못하면 미래 첨단 제조업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건데요. 반면 중국이 이처럼 전기국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거대한 청정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심각한 병목 현상과 불확실성이 직면해 있죠. 전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민간 자본을 들여 건설한 지방의 석탄 발전소들을 글로벌 탄소 감축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가동 기간과 수익성이 대폭 줄어들었죠. 설상가상으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때 송전망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서 발전기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력 직접 구매 제도마저 고시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보니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죠.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가 제도가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막대한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과도기적 징검다리가 되어줄 핵심 기술 개발과 금융 지원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기존 화력 발전기에서 암모니아나 수소를 섞어 태우며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혼소 기술은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브릿지 기술을 대표하고 있죠. 하지만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나 용량 시장 같은 초기 전력 판매 및 설비 유지 시장의 개설이 계속 보류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해봤자 제품을 팔 곳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과 공조하며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우리의 석탄 암모니아 혼소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이유이기도 하죠. 게다가 기존 녹색금융제도는 이미 완벽하게 친환경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사업에만 자금이 지나치게 쏠려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기술 전환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 시멘트 같은 우리나라 기반 제조 산업들은 금융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포스 오일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생산자형 전기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전략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제도의 정책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기업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하고 정권이나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들이 안심하고 10년이나 20년 단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겠죠. 둘째로는 전력산업 구조의 효율화와 연력 도입의 경제력 강화가 시급한데요. 현재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 등 원재료는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60%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상황이죠. 공급망 다변화는 국가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과거 전력 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분할했던 발전 구조를 발전원별, 기술별로 긴밀하게 묶어서 글로벌 원자재 위기 속에서 해외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도입 비용을 낮추는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는 전환 금융제도의 전면 도입과 탄소 가격의 정상화에 있는데요. 독일이 수소 구매 법인을 세워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전환 국채를 발행해 소재 산업의 공정 전환에 대규모 작업을 수혈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기 탄소 감축 계획을 타당성만 입증되면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감한 민간 합작 금융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톤당 1만 원대 안팎으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기업들이 저렴한 배출권을 사서 규제를 떼우기보다는 진짜 전기화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좁은 국토와 일조량 부족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을 클린 에너지 범주에 넣고 적극 육성하며
자원 보국들과 영리한 실리 외교를 통해 값싼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우리의 뛰어난 정유화학 기술을 결합해 블루수소 밸류 체인을 선점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탈탄소 녹색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도전적 선언이나 이념의 영역이 아니죠. 국가의 생존과 첨단 제조 패권이 걸린 내혹한 경제 전쟁과도 다름없는데요. 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흔들리는 순간 기업은 투자 지갑을 닫고, 기업이 멈추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마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죠. 17년 전 한국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겠다던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전기 패권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된 유일한 차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 제도적 안정성과 실리 중심의 기술 축적에 있을 것 같아요. 정기국가 패권 전쟁의 최종 승패는 결국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들이 믿고 뛰어들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와 설계가 이 핵심 승패를 가른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